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부부의 가정을 파탄나게 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최 회장과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영 측은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재산 분할을 위한 기획 소송과 가짜 뉴스로 고통받아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가계빚 증가세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건데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스키팀 소속으로 대회 참석과 전지 훈련을 위해 뉴질랜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실 이용자 40% 이상이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무더위가 꺾인다는 절기 처서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역대급 폭염은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 총장이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면 보고에 며칠 앞서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선물과 청탁 시점이 차이가 큰 만큼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총장도 이런 수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명품 가방 사건은 금방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앞서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불발되자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 목사 신청건의 경우엔 설령 기각되더라도 검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심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수사팀의 결론은 일단 나왔지만 정확한 처분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며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겠다는 검찰 수사팀의 결론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로 입장을 가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이제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황제 조사를 하더니 기어이 면죄부를 만들어냈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도이치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 묻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3.5%로 인상한 이후 이달까지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최하영입니다.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통위가 밝힌 동결 이유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9시 50분쯤 기준금리 동결이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금융 외환 시장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금융 외환 시장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대책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핀셋 규제 등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3개월 시기에 내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4분은 앞으로 3개월간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2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더욱이 미국 중앙은행인 FED, 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점도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미 간 금리 차이가 1.5%포인트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 차가 확대돼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 후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는 13회 연속 동결됐습니다. 역대 최장 동결입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10월과 11월 올해 2번 남은 금통위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인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한은 금통위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배경은 뭡니까? 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1.3% 깜짝 성장을 했지만 내수 부진 탓에 2분기엔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 호조세의 온기가 아직 내수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그러나 3분기 이후 내수가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률 확대와 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 소비 회복에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내수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은도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 이후인 10월이나 11월 2번 남은 금통위 회의 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조치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금통위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데 정부는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 주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려면 금리가 내려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 주에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됐을 거란 취지입니다. 한은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값과 가계부채 우려에 더 방점을 찍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93.6%로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지금은 소비 진작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리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입장을 밝힌 데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에 따라 우리도 오는 10월 금리를 인하할 게 유력한 만큼 이번 입장 표명이 금통위에 대한 압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불붙은 서울 집값을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은행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28% 오르며 2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강남 3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비롯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게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소 2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입주자 모집과 실제 입주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은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집값 상승 흐름이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 주택 시장은 지방과는 달리 대출 규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북권에 있는 인기 단지의 경우엔 최근 급등한 매도 호가로 인해 관망하는 분위기도 다소 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이사장도 이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이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어떤 것으로도 고통이 치유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 전에도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고심 단계에 있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노 관장이 위자료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초 사고를 당한 일행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대한스키협회는 등록 선수는 맞지만 국가대표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승합차는 아예 지붕과 문짝이 사라졌습니다. 충돌한 차량 역시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3시 15분쯤 뉴질랜드 아우라키 인근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마주오던 사륜구동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스키 선수 2명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국인 1명과 맞은편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ery preliminar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at the moment. Our serious crash investigators are here mapping the scene and the road will remain closed until such time as that's completed and the vehicles have been removed.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대회 참석과 전지 훈련을 위해 최근 뉴질랜드를 찾은 한국인 스키 선수들과 코치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이들이 한국의 스키팀 소속이며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에선 일주일 전에도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스키협회는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일행이 협회 등록 선수는 맞지만 국가대표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현재 사고 관련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파견한 훈련이 아니다 보니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늘 낮 1시 15분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3층 치과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의 직원과 환자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치과병원의 천장 장식이 녹아내리고 집기가 그을렸습니다. 경찰은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78살 김모 씨를 2시간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부탄가스통 4개와 인화물질을 넣은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서 똑같이 20억 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상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드렸냐면요. 원래 통상적으로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혼 사건의 부수에서 나올 수 있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상관관계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요. 결국 불륜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보통 인정되는 액수는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있다거나 그 불륜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나왔던 이 1심 판결은 이때 이 나의 배우자와 이제 어쨌든 다른 내연 관계를 맺은 그 상대방인 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노소영 관장이 또다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인데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액수가 동일하게 20억 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둘을 함께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라고 법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데 노소영 관장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유발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이 둘이 공동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그러니까 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 그 불법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양측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얘기 듣고 계속 대화 나눠가 보겠습니다. 본부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양측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20억 원, 또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위자료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 판결에도 영향을 줬습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용, 기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실관계가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예측을 하기로는 이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2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한편으로는 예. 또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몇 천만 원 수준에 이르는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과연 이번에도 20억 원이라는 그런 거액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그 재판부의 그 의중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앞서 있었던 그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과도 동일하게 이번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내연 관계 거기에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혼외자의 존재라던가 아니면은 이 우리의 혼인이 파탄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에게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먼저 공개한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과라던가 진실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이전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번 이 민사소송, 이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액수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게도 20억 원의 위자료가 지급을 하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20억 원 동일한 액수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혼 사건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지금 나의 배우자에게 좀 더 불법성을 높게 인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에게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반면 이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아니면은 그보다 더 적은 액수, 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어 왔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았다. 그래서 동일하게 20억 원이지만 둘 다 각각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누구라도 이 20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 둘이 함께 저지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둘 중 누구든 2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이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어떤 그 불법성의 정도라던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묵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예시로 말씀하셨던 배우자가 5천만 원 위자료를 내야 한다면 보통은 내연 관계에 있는 다른 상대자는 3천만 원을 내야 돼. 그건 각각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동시에 공동으로 20억 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각각 20억 원이 아까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사례라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위자료를 8천만 원을 지급을 하라. 그런데 이제 배우자에게는 5천. 그러면 그 상대방,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는 3천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분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둘이 함께 거지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것이 선고가 된 것이고 둘 중 누구라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굳이 최태원 회장에게 뭐 15억을 지급하고 김희영 이사장이 5억만을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누구라도 20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다른 상황에서 항소심, 이혼 소송 항소심에게 했었어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김 이사장에게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이 따로따로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합치면 40억 원이 아니고 결국은 20억 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재판 두 개가 있었고 각각 20억 원, 20억 원이 선고가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자료의 성격이요.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인 것인데 이것을 결국 연대하여 나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준 사람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과 그 동거인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 40억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총 어떤 불법 행위가 20억 원의 규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둘이 연대하여 누구든지 지급하면 그 채무는 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희영 이사 측은 사과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서도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좀 치르기 위해서 기획된 소송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로 자신이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심이 드는데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번에 굉장히 높은 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 근거 중에 하나가 어떤 사죄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파탄 시점은 지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김희영 씨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소영 관장은 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지금 이 둘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 둘이 진심 어린 어떤 사과라던가 그런 반성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사죄를 받지 못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높은 위자료 책정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재판 결과 이 위자료 액수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소영 관장이 승소할 것이라는 것에는 거의 다 이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액수가 얼마가 나올까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과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높은 액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도 필요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도 지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에서 지금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재산 분할 부분이라던가 최태원 회장의 어떤 위자료 부분 이런 부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일단 사과는 하되 어느 정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함으로써 본인들의 또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좀 주장해 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예, 아직 확정 판결 전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노 관장이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위자료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뭡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혼 사건 하면은요, 돈과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재산 분할이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위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2심 항소심 판결에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직 항소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 금액에 이자를 붓는다거나 아니면 노소영 관장이 미리 지금 당장 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기 전이라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두는 그런 걸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양육비와 이제 위자료의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지금 판결에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태원 회장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노소영 관장이 20억 원에 대해서 최태원 관장에게 미리 다 가집행을 해서 받아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김희영 씨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김희영 씨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데 어떤 소송 전략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소송 결과에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양쪽 모두에게 불법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위자료를 이 판결로 남겨놓는 것이 노소영 관장 측에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미리 가집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최태원 회장에게 20억 원을 받으나 오늘 어차피 승소 하나 받는 액수는 똑같지만 어쨌든 승소는 하고 싶었다는 그런 그렇게도 얘기죠?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소송에서 어쨌든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결문에 어떤 나의 억울한 사정이라던가 어떤 불법 행위 내역들을 기재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받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제 대법원 재판의 핵심 쟁점은 2심에서 그러니까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대법원 재판에서는 이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 재산의 기여도로 인정이 될까? 이거는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 법률심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1조 3천억이 넘는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건 SK의 주식이 어떤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리는 그 1심, 원래 1심 판단에서는 훨씬 적은 600억 원가량의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건 이 주식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법리적으로 이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 주식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35%가 굉장히 높게 평가됐다고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절했는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인데요. 주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4명의 대법관이 이제 함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심이 어떻게 보면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을 끌어감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경환 대법관은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민사, 형사도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으면 물론이고 어떤 사법 시스템이라던가 법원 실무에도 굉장히 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판단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한 그런 법관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보통 이혼 사건이 이렇게 대법원에 갔을 때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이 일부라는 것은 네 분의 대법관이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다른 이혼 사건과는 사실 다르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던가 이 재산 분할 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배물에 휴대용 부탄가스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용의자도 잡혔죠? 네,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본인이 다니던 치과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진료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이제 오후 1시 15분쯤, 그러니까 낮 1시 15분이니까 점심시간이잖아요. 다행히 손님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환자들은 없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그 병원 안에 있었고 이 문도 닫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종이 상자에다가 이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조합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제 폭발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시는 예. 것처럼 사제 폭발물에 이제 불을 붙여서 현주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했고요. 이제 폭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에는 큰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뭐 천장 장식이 녹아내리고 집기도 그을려는 데다가 95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뭐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지금 이게 혐의가 다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주 건조물 방화가 결국 불이 났고 이제 그을음이라던가 그런 손해를 발생시켰잖아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을 난다거나 폭발을 함으로써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인명 피해의 그 규모라던가 정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시도를 애초에 차단하고자 이 현주 건조물 방화에 대해서는요. 어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고요. 만약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단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자수를 본인이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자수하러 가는 과정에 뭐 검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뭐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감형 요소로서 참작은 되지만 지금 자수했다고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현주 건조물 방화나 이런 사제 폭발물 제작은 굉장히 중한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좀 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한 듯합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구 방망이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후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 CCTV 화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해당 사건도요. 낮 2시 반, 그러니까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금 함께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로 이 40대 여성이 장을 보고 장을 본 그 물건들을 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20대 남성이 배낭에서 흉기를 꺼내서 무차별한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문이 열려서 가까스로 이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고 이제 큰 상해를 입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냥 이 해당 여성을 한 300~400m 정도 따라오다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는 이 피고이자가 미차별적으로 그냥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원래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 이런 범행 동기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둔기로 굉장히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고 만약 4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했더라면 더 극심한 피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뭐 돌려차기남도 그렇고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도 하고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한 사이도 아니고 일명식도 없는 과정에서 본인의 분풀이를 위해서 내지는 뭐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인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때 뭐 참작 동기, 그러니까 참작할 만한 동기,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어떤 중한 결과가 있더라도 조금은 그걸 감형해 주는 것이 있고요. 예.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비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비난받을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 처벌될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라는 것 자체, 살인죄와 동일하지만 미수기 때문에 좀 감경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서 기본적으로도 법정형도 매우 높고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한 실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대생 사건,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서 그동안의 사연을 공개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왜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냐면 이제 어떤 유족들의 아픔이라던가 이제 범행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판부가 직접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하신 거죠. 이제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제 예전의 연인이었던 관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이제 이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혼인 신고를 계획해서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부모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해서 혼인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혼인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의 하나였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밝히시면서 지금 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아픔 그리고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직접 재판부에 전하셨습니다. 지금 의대생이 학생 신분인데 이렇게 뭐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혼인 신고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제 피해자의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같은 부분을 나중에 차리기 위해서 돈을 보고 좀 접근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금 중한 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정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피고인의 어머니도 또 증인으로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혼인 무효 소송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제적을 당할까 봐 압박을 당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고 피고인의 부모도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진정 어린 어떤 사과나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피고 의대생 최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단 말이죠. 이게 감정 결과에 따라서 구형이라든지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피고인의 불안장애, 뭐 강박 이런 부분 때문에 범죄로 나아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신 감정은 할 수는 있겠죠. 하면 이제 결과는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뭐 정신과에 다녔던 이력이 있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서 인정이 돼서 감형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범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이 어떤
약한 처벌이라던가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서 뭐 강박이나 불안 증세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또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 결과는 기다려보되 이번 사안은 중환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법적인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 처서에 맞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무더위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일본으로 북상하는 10호 태풍이 열풍을 우리나라로 불어넣겠고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9월 초까지 무더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가 더해지며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만 높였습니다. 8월 하순, 가을을 앞두고 있지만 거리 풍경은 민소매와 짧은 반바지, 여전히 한여름 풍경입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오늘. 작년 여름에는 이 정도로 막 덥고 습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데이트하기가 좀 어려워서 항상 실내 데이트만 찾느라 좀 애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습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식을 기미가 안 보이는 올여름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0일 중기예보에서 33도 안팎의 폭염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음 주 일요일인 9월 1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는 9월 초까지도 지금과 같은 한여름 더위가 누그러들지 않는 셈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는 열풍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한낮 체감온도가 다시 35도를 웃돌고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6일과 27일 동풍이 강화되면 서쪽 지역에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9월 전반에는 고온이, 후반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 한 달 내내 늦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9월에도 초반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이례적 더위 기록이 초가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 8당호에 6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오늘 오후 3시 8당호 8당댐 앞 지점에 관심 단계 조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8당댐 앞 지점은 남조류 세포수가 2차례 연속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마가 끝난 뒤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폭염 탓에 수온이 높아져 유해 남조류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번 일요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수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일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여야 대표회담도 연기됐습니다. 회담 날짜까지 이 대표 상태가 호전되리라 장담키 어려운 만큼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속한 티회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회담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등 여권 분열을 노린 의제만 제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지지 못해 회담의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당 안에서의 정부 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여론전 속에도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만남이 불발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실무회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 협의 내용은 함구하면서도 절충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지만 이번 달 내로 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양측 모두 회담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된 셈인데 그만큼 양보 없는 기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여름철 유행이 주춤해져 감염자 규모는 예상치인 35만 명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까지 재유행 확산에 대비해 당직 병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도착합니다. 방역 당국이 치료제 26만 2천 명분을 확보해 차례대로 공급에 나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8월 26일부터 이제 17만 7천여 명 분량이 지금 공급이 차근차근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치료제 부족도 부족이지만 환자들이 약을 어디에서 구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건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 약이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 같은 상황 속에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입원 환자는 전주보다 5.7% 늘어난 1,444명으로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전주 대비 환자 증가율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약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중증, 경증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 등의 발열 클리닉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연휴 응급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학을 맞은 학교에 방역 강화를 주문하며 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를 자제하고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가 전체의 42% 수준으로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증,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재보다 최대 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뒤 진행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문체부의 시정명령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가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장 전 의원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던 8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최소한의 의식주도 제공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다른 자녀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8살 A군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심부전.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치된 끝에 숨진 겁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년 전쯤 확인됐지만 부모는 의사의 치료 권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망 직전에도 엄마는 놀러 나갔고 아빠는 아픈 아이를 외면한 채 가출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나서 걷지를 못했다. 그걸 봤으면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부모의 방임 속에서 A군을 비롯한 자녀 7명은 난방도 안 되고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세탁하지 않아 같은 옷을 몇 달씩 입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고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유흥비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10살 미만인 피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갖추지 못해 키와 몸무게가 하위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크림 하는 거 있잖아요. 비벼가지고 따다닥 놔주고 그게 밥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애들 다 잠들면은 본인은 나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들 부모와 함께 살던 30대 지인 2명도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에 가담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1살 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30대 A군 부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평소 굶주림과 공포 속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마는 아들의 사망을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아빠는 양육 의무를 내팽개쳤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51개국에서 온 슈퍼모델 100명이 모여서 실력을 뽐내는 경연대회가 개막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강원도 평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온 모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또 해외에 알리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평창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51개국의 슈퍼모델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연대회를 벌이는 건데요. 슈퍼탤런트 오브 더 월드는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봄에는 아시아에서 또 가을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미인대회를 넘어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능 인재 발굴을 위한 성격인 만큼 패션의 문화를 접목한 게 특징입니다. 슈퍼모델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계 200여 개 나라의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문화, 스포츠부터 예술까지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승자가 결정되는 오는 31일까지 클래식 공연은 물론 K-팝 콘서트와 국내외 정상급 DJ와 힙합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철원과 정선, 강릉과 대관령 등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세계 51개국을 대표하는 모델들의 런웨이를 감상할 수 있는 패션쇼도 진행됩니다. 그럼 이번 행사에 참가한 모델과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My dream, my goal is to follow the footsteps of all the big stars here in Korea. For example, BTS and Blackpink. 전 세계 특히 52개국에서 미녀들이 와서 한류 콘텐츠를 즐기고 전 세계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화합과 축제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네, 개막 첫날이지만 이곳의 열기는 굉장합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절기처서에도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락가락 내리는 비가 습도만 잔뜩 높이면서 오히려 무더위를 부채질했는데요. 지금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5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까지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은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서울은 총 열대야 일수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쓰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대전은 25도, 부산은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 강릉은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의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에서, 민주당은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문제에서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병 특검법 등 첨예한 문제도 걸려 있어서 양측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도 올린다는 방침인데 야당 내에서도 폐지나 완화, 계획대로 시행 등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파고들어 거듭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제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선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며 더 줄 수도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다만 보편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선별 지원을 통해 두터운 복지를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25만 원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강범위하고 더 구체적인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며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이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부담 폐지보다 완화를 택하며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인데 여당과의 접점을 찾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유예 안 되고 그냥 내년부터 시행 요구가 있고, 하나는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을 찾아야 되겠죠. 또 다른 회담 의제인 최상병 특검을 둘러싼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특검도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일단 야당 의혹 제기 뒤 가짜뉴스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민주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제보공작 의혹 등 한 대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줬으니 이젠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서라고 역공을 펼치면서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우리 당은 그쪽이 얘기하는 제보 공작 그런 주장조차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상당히 파격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이 여야 대표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데, 일부 합의점이 마련된다 해도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야는 민생법안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 약점을 고리로는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1년을 앞두고 괴담의 진원지가 야당이라며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본과 우리 정부의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이라며 민주당의 괴담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근거 없이 핵 폐수, 오염수 테러 등 극언을 쏟아냈었다며
거짓 선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어민들이 다 죽는다 외치며 거리로 나가 규탄 대회를 열고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이면 뭐라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당사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방사능 먹이 사슬을 따져보거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조사하지도 않았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안전기준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산업 환경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증명한 바가 없습니다. 다소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반격의 고리로 삼은 것,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오히려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법리대로 판단했을 거라며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이 수사 지침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밝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여야 모두 쟁점 현안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여야 대표회담의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수십억 원대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남국 전 의원을 검찰이 지난 20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첫 소환 조사인데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코인 이상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대량의 코인을 매매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이상거래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자금이 입법 로비의 대가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김 전 의원과 발행사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들여다봐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 등은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혐의 적용이 까다롭고 보유했거나 거래한 코인의 규모가 크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협은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징계위에 제명 양정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재판과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돌연 영업 종료를 선언해 미정산, 환불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킨 가구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알레츠 운영사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증, 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1,502명으로 지난해보다 84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500명가량의 전공의가 이탈한 뒤 공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혹은 비응급 환자는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내외의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료진 지원도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진찰료 100% 가상 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 수용률과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반대로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50에서 60%인 본인 부담률을 추가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응급 환자가 위중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다음 달부터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저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의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증 응급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는 병원 구조 조정과 필수 의료 보상 체계 확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개혁 특위 중단과 함께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절반 이상이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의대 신입생 가운데 54.4%를 N수생이 차지했습니다. 충북대가 79.6%로 가장 높았고 이대, 계명대, 고신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N수생이었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진행한 연수에서 현직 의원이 음주 추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친목을 도모하려 한 행동이라며 사과했고 의장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2년 전 당시 의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던 호텔 공연장. 한 남성이 공연장 앞으로 나가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세종시의회에서 강원도 속초로 떠난 의정 역량 강화 연수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호텔 직원은 한 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무대 앞까지 나와 추태를 부렸다고 말합니다. 재즈 공연하는 분들 앞에서 분수대에 들어가서 춤을 추신다던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신다던가 음주 추태 논란을 빚은 해당 의원은 직원들과 의원들의 사이를 좁히려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했던 건데 불편함을 가졌다면 죄송한 거죠. 하지만 추태 논란에 더해 운영규정상 자리 예약이 안 되는데도 의회 직원이 예약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었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원하는 자리를 제외하고 일반 투숙객분들을 받아라.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자리 예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일찍 와서 자리를 잡은 거라며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술을 마신 의원이 다른 투숙객과 소란스럽게 다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채 세종시의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수 자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여러 논란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편을 끼친 점에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의정 연수를 관내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 불편한 점을 끼쳐드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의장으로서 면밀히 살피고 이 의정 연수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서 세종시의회에선 지난 2022년 8월 상병현 당시 의장이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성추행의 음주 추태 논란까지 빚어진 세종시의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회가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회 차원에서 각성하는 내용들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재발이 안 될지에 대한 방침이 이번에서는 반드시 마련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공감, 신뢰를 표방하는 세종시의회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시효 만료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던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측이 일제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했는데 이를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경합주 맞불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는 제3후보인 케네디 주니어 포섭이 거의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부인의 소개 영상으로 무대에 오른 팀 월즈 주지사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고등학교 풋볼 코치였던 월즈에게 관중들은 코치 월즈를 연호했습니다. To get in the trenches and do the blocking and tackling. 1 inch at a time, 1 yard at a time, 1 phone call at a time, 1 door knock at a time. 3일차 전당대회는 팀 월즈의 날이었습니다. 후보직 수락연설로 분위기가 고조됐고 이번 대선에서 월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월즈의 과거 제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월즈 지명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I'm glad that we've got a championship winning coach on our team. Serving with Tim for 12 years in the Congress. He united Democrats, Republicans, and independents to turn a red district blue.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을 훌륭한 신사라고 표현한 트럼프는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미국의 초음속 미사일 계획을 러시아에 넘긴 건 오바마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바마가 전당대회 무대에서 자신을 인신공격했다며 비난했습니다. You know, they always say, sure, please stick to policy, don't get personal. And yet they're getting personal all night long, these people. Do I still have to stick to policy? 이런 가운데 제3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 안에 대선 포기를 선언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 장관직을 두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정치적 거래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경쟁이 박빙인 상황에서 지지율이 10% 안팎까지 나온 케네디가 트럼프 편에 설 경우 또 한 번 대선 판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물가 불안에 연 3.5%로 묶여온 기준금리가 이번에는 집값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13회 연속 동결됐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연 3.5%에 묶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예상과 달리 인하를 언급한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건 집값 우려 때문입니다. 물가는 목표치인 2%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커졌지만 들썩이는 집값과 가계비 증가세에 금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3개월 금리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2명은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하 의견이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통화 완화 선호가 짙어졌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런 상황이 10월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10월, 11월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앞으로 나올 지표들 보고 10월에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한국은행은 더딘 내수 회복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고 물가 전망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약 80%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가와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가 다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지난달 청약 열풍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탄역 아파트에는 1순위 청약자가 11만 명, 그리고 과천시 아파트에는 10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청약 열풍을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분양가는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을 넘으면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종전의 최고가였던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보다 470만 원가량 비쌉니다. 역대 최고까지만은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서 전세를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맞지 않게 의무 실거주 기간이 들쭉날쭉해서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건립 중인 재건축 아파트 DH 방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규제 지역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에서 이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 면적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500만 원으로 주변 주택보다 1,000만 원 가까이 비싸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근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동급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이상 싸 로또라 불렸습니다. 똑같은 규제 지역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의 경우 한 번 감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적용돼 원펜타스는 2021년 평가 가격이 적용된 반면 DH 방배는 올해 2월 감정가가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도 인근 지역 조사주택의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으로만 규정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H 방배의 경우 2021년 준공된 방배 그랑자이와 비교할 만하지만 방배동 전체에 구축 아파트와 빌라까지 포함하다 보니 실거주 의무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시가를 정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 거주 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근 지역 설정과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허술하고 경직된 규정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30조 원에 육박하는 이자 이익을 거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2024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상반기 은행의 이자 이익은 2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9조 4천억 원보다 1.4% 4천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등 이자 수익 자산이 4.1%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순이자 마진이 줄어 이자 이익 증가세는 둔화했습니다. 대출받은 2030 세대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주거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자사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2030 세대 청년 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에 해당하는 210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53%가 전월세 자금 등 임차 비용을 지목했고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비율도 18%에 이르는 등 주거비로 대출한 경우가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시위 현장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트레일러가 불타고 경찰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공표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입법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 시위에 나선 겁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정년 나이를 64세로 2년 늦추는 겁니다. 연금을 100% 받으려면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42년에서 1년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최소 연금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75%에서 8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기존 월 135만 원 정도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프랑스처럼 더 오래 일하고 더 받는 연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고령층 70%가량은 계속 일하기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겠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고요.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각종 연금을 받는 노인이 많지만 수급액은 다 합쳐도 월 평균 6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창 일하는 나이 인구의 14%는 가입된 연금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한 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천 명으로 수급률이 90.4%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급액은 월 평균 6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연금 수급률은 전남에서 94.7%로 높았고 월 평균 수급 금액은 세종에서 77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급액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65만 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연금 수급자 5명 중 1명이 25만 원 미만을 받았고 10명 중 6명이 50만 원 이하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12%밖에 안 됐습니다. 연금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은 86만 4천 명이었습니다. 다만 자산가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 보니 65세 이후에도 많은 노인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8.6%인 258만 7천 명이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는 등록 취업자였습니다. 18세에서 59세까지 인구의 연금 가입률은 80.2%, 월 평균 보험료는 31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대 82만 3천 명, 40대 113만 2천 명, 50대 126만 2천 명이 아무런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30에서 50대 인구의 14%인 322만 명이 노후 대비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보급품이나 병기를 적시에 보급하는 군수 지원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물 셀 틈 없는 군수작전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유사시 한반도 방어 체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상공을 뚫고 C-130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화물 운반대에 결박한 미사일을 장병들이 온몸으로 수송기 안에 밀어넣습니다.
전시를 가정해 미사일 방어 부대에 유도탄을 재보급하는 훈련입니다. 적의 공격으로 육로가 끊기면 하늘로 수송하는데 대구에서 김해로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과 청궁 유도탄을 옮기는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도탄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량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야외 기동 훈련과 연계하여 유도탄 공중수송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정유 차량을 점검하며 군으로 인계할 준비를 하고 뒤이어 군 유류 수송 차량도 속속 도착합니다. 현장에서 장병들이 유류 출하 장비 사용법을 듣고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전시에는 군이 정유사로부터 넘겨받아 유조차나 유조선, 유조열차로 전투부대에 공급하는데 유류는 전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육해공 해병대의 유류 인수반을 통합해 진행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토록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과 싸우고 있는 장병들에게 적시적으로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투기가 인구가 밀집한 곳에 낮게 날며 적 비행기가 공습했을 때를 가정한 민방위 훈련도 경기와 경북, 전남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시 허위 정보에 대한 적시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최초로 의지 자유예방패 훈련 기간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협조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공동 학술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AI 연구를 위한 북한의 국제 네트워크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의 AI 연구 동향을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에 걸쳐 최소 12개국 기관과 연구 논문을 공동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낮에 광주 도심에 있는 건물 치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 있는 70대가 사제 폭발물로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점심 무렵에 폭발이 일어난 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치과 병원에서 난 폭발은 처음 2번은 약했지만 3번째는 위층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했습니다. 식사 중에 작은 폭발음이 2번 연속으로 들려서 그땐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3번째 폭발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면서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의료기관의 직원과 환자 등 모두 9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치과병원 천장 장식이 녹아내리고 집기등이 그을렸습니다. 폭발 현장에서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사람은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78살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범행 2시간 만에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병원을 이용한 적은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 또 불만 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 후에 그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폭발물을 제조한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됐습니다. 핵연료 잔해 880톤이 남아있는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전 폐쇄도 불가능합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 반출에 나섰습니다.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3년 만입니다. 例えば装置の経年劣化ですとか、あるいは安全上の手順の再確認ですとか、そういうリスクの評価あるいは作業管理についてもう一度見直していただく時期に来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
핵연료 잔해 반출은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2021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장비 문제 등으로 이미 3차례 연기됐습니다. 새로 개발한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이용해 3g 미만의 핵연료 잔해를 꺼낼 예정이었습니다. 시험 채취된 핵연료 잔해를 통해 성분 등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출 장치의 설치 작업 도중 일어난 실수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計画していた順番のものと異なることに気づいたため、本日の作業はここまでということで。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에서 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에 이릅니다. 핵연료 잔해는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특히 냉각수, 지하수, 빗물과 접촉하며 오염수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핵연료 잔해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이미 1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오염수 방류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연료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목표도 불가능합니다.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잔해를 먼저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준비 작업부터 중단되면서 작업 성패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태국에서 투자 사기 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가 있는 한국인 8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간 21일 오후 방콕 시내 에까마이 지역 한 고급 콘도미니엄에서 한국인 8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곳곳으로 폭풍해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서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인데요. 네, 이 시기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평소보다 크고 또 물의 흐름도 빨라서 해안가 물 넘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의 침수와 관광객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어촌 지역에서는 물대표와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고요.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바다로 흘러들어간 폐기물과 각종 어구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또 조업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백중사리 기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절기 처서인 오늘 더위가 식는 대신 전국의 습도를 끌어올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경기와 강원 또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총 열대야일수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낮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무더운 날씨는 이번 달 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